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북 제재에 관련된 물품을 단속해서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중국은 과연 북한의 적일까? 동맹일까? 너무 묘하잖아요. 얘는 도대체 뭐하는 누구 편이야? 라고는 생각 들잖아요.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최근 도발 수위가 높아진 거는 그냥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지금 이슈를 본 거고, 도발 수위가 높기 시작한 거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부터 그 시작점 이후부터 21년도, 22년도부터 이미 도발 수위는 수위를 넘어섰어요. 그거는 군과 이런 안보계에 있던 분들이 이미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무기가 지금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무기 수출로 인해서 북한은 또 다른 자신감을 얻었고, 거기에 확실한 뒷받침을 보조를 해준 거는 역시 푸틴이겠죠. 이러한 문제가 바로 북한의 도발 수위를 올려주는 뒷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한국에 대한 정치 환경이 변화됐다는 문제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부터 한국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 또 다른 같은 강경 대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화의 문제이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한 게 2018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2020년 열병식 행사 때부터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화 통일의 군사 전략을 담았다는 걸 열병식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열병식 영상 분석을 엄청나게 분석해서 올렸는데, 아무도 제가 이제 그때는 너무 황당한,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강경하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게, 열병식 훈련에서 북한의 군사 전략은 군사 개편으로 인해서 오로지 첫째도 둘째도 적화 통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 부분의 군사력 배치가 달라졌다. 그리고 최대한 유격전술을 담은 기동훈련 부대가 상당히 많이 배치됐다라는 문제였어요. 결국 그때 우려했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왜 진행이 됐는지를 전조 영상을 보여줬고요. 그러한 문제가 해마다 지금 열병식 훈련되면서 오히려 그때 바뀐 그 군사 체제가 지금 더 공고화되고 더 디테일화되고 더 세분화되고 있어요. 러시아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당했던 가장 유일한 전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격전술입니다. 그러한 그룹별의 유격전술, 지형을 살려서 그 거대한 군사력, 군사 기동을 그들이 막아서 타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련의 군사대학을 졸업했던 그 군사대학에서 배워줬던 군사기술이었어요. 그 군사기술이 바로 그대로 북한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 북한에서의 지금 핵도발이 앞으로 계속 더 디테일하게, 더 강경하게 나왔으면 나왔지 후퇴되지는 않는다라는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문제에 북한이 그러한 군사 행동을 강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막고 있는 문제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최근에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물건들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찾아내는 게 뭐냐? 대북 제재 위반 사항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묘하게 지켜봐야 될 국제 정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가 완벽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기 밀매. 작년 9월에 제가 제네바에 출장을 가 있었을 때 이미 김정은은 그때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주기지를 방문했다고 했죠. 그래서 김정은이 왜 우주기지를 갔냐? 우주에 관심이 있냐?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주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거 포탄 때문에 갔어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분들한테. 작년 7, 8월 때부터 가장 이슈가 많이 나온 게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불발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불발탄이 거의 딱 보는 순간 우리는 100% 저거 북한 포탄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포탄의 문제는 왜 그러면 이 포탄이 여기에 발견된 것과 왜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의 문제와 왜 연결이 되냐. 완전히 다른 이슈겠죠. 근데 하나의 이슈로 통합된 거예요. 한반도가 일제강점기 되다가 강복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누가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미군의 군사기술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북한은 누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소련이 들어왔어요. 소련이 들어오면서 소련의 군사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모든 군수공장의 제조품, 그 기초 기술들은 소련의 군사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인즉은 북한의 포탄을 생산하는 군수공업의 그 포탄의 이 생산 기술도 100% 소련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바꿔놓고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포가 있어요. 포가 있는데 포탄이 없어요. 그러면 이 포는 뭐다? 그냥 고철동이에요. 근데 아무리 50, 60년대에 생산된 포라도 포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다? 무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포탄의 문제에서 포의 중심도 좋지만 포탄 자체도 왜 중요하냐? 포탄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무기가 교체하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탄의 사이즈는 러시아의 그 사이즈가 그대로, 소련의 사이즈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이 생산한 90년대에 생산했던 그 포탄들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왜 불발탄이 나왔냐? 90년대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군수공업 기지들 거기까지도 아예 식량 공급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사냐? 군수공장은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멈추면 안 된다. 나라의 생명선이다 라고 김일성, 김정일이 방침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을 멈춘 순간 그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식량은 안 주는데, 월급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포탄에 들어가는 재료의 분량을 조절을 한 겁니다. 분량을 조절하면 뭐가 되냐? 포탄이 발사되더라도 불발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러시아의 원래 기술이 본래 이 분량의 조절 문제와 이것이 실전에 가서 이런 불발탄에 대한 문제를 북한은 90년대에 생산해서 쌓아놓기만 했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전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발이 지금에야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에 김정은이 우주를 방문한 거는 국제사회 이슈를 자기 쪽으로 다 주목을 돌리기 위한 거고, 실제로 다른 군사 전문 그룹단이 따로 군수공장들을 방문한 것이 대북 언론들 통해서 일부가 조용히 방송이 됐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국민들이나 이제 다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러시아 갔대 라는 김정은 이슈만 따라가다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이슈는 그때 당시 함께 떴습니다. 떴는데 실제 군사 관련된 이슈는 대중에게 보여지지 못하고 김정은이가 간 이 우주에 관련돼서만 모든 언론이 집중을 하다니까 이게 분리돼서 지금 나온 거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슈들을 찾아보면 아마 그때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네바에는 유엔 본부를 찾아다니면서 중국 UPR과 북한 UPR에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PR이라는 구조를 조금 시청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엔 가입 국가들이 국가별 인권 현황을 유엔에 검토받는 정례 검토가 바로 UPR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UPR이라는 보고서는 NGO가 보고서를 하나 내고 유엔이 NGO 보고서를 보고 어떤 내용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나라는 이런 인권 현황을 개선해야겠구나 라는 유엔 보고서를 하나 또 방향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유엔 보고서를 보고 유엔 가입 국가들이 이 나라의 어떤 인권 현황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해야겠구나 라고 유엔 가입 국가들이 또 권고안을 냅니다. 그러면 이 NGO 보고서와 유엔 국가들이 내놓은 이 두 개의 권고안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최종의 유엔 보고서, UPR 보고서가 책정이 됩니다. 당신의 나라는 NGO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이런 국가들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런 인권 현황을 개선하세요. 유엔이라는 그 자체가 국제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국제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하는 보고서가 바로 국제보고서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엔이 가장 원하는 거는 국제평화잖아요. 국제평화인데 북한은
북핵으로 뭘 한다? 그 국제평화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우리가 개별 국가마다 북한이 이런 나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당신들 이런 문제 좀 같이 나서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개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나라마다의 외교 현황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직접 언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대변하는 게 누구냐? 바로 유엔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던 중국 UPR과 북한 UPR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강제 북송이라는 문제를 지난 30년 동안 진행하면서 인권 유린, 북한 인권 유린의 가장 핵심적인 뒷받침을 했던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UPR이라는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는 역할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처럼 중국에 자녀를 둔 탈북 엄마들이 자녀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는 이 UPR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에게 엄마와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라.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만이라도 강제 북송 중단해라. 라는 것이 우리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북한 UPR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북한 UPR의 해입니다. 이러한 북한 UPR을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가 왜 북핵하고 연결되는지라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자, 유엔은 국제평화죠. 북한은 북핵으로 이런 국제평화를 위협을 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야 너네 핵 하지 마 이러면 그들이 방어하는 게 뭡니까? 자의적 국방력입니다. 자의적 국방력은 솔직히 어느 나라나 각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의적 국방력이 스스로의 국방력을 보유하는 데 있는 것은 일반 군사력이지 핵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핵은 이미 국제사회가 상당히 많은 위협된 무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군사 독재가 되는 구조인 거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무기이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된 겁니다. 그 나라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가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국가라면 그 핵의 문제는 나토 가입으로 비롯해서 수많은 국제법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러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는 그들이 이러한 국제평화에 제한이 되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핵의 문제를 말했을 때 그들은 계속 방어를 한다는 거죠. 자의적 국방력. 그리고 그러한 북핵에 관련된 문제에서 한미훈련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거다. 근데 북핵이 애초에 하지 않았으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한 문제의 논리를 자기네에 유리하게 계속 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에 관련된 문제를 말하게 되면 계속 군사적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군사적 문제는 또 다른 전쟁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를 수 있는 또 다른 지렛대가 바로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권이란 문제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인권이란 문제는 군사와 완전히 별개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인권이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기본적인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가 군사 무기를 갖고 있는 건 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문제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에서 북한 사회에서의 기본 의료체제 붕괴되고 교육이 무너지고 대중철도 유통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러한 문제에서 그들이 이 모든 걸 무너뜨리면서 오직 군사에다 집중한다. 핵에만 집중한다. 라는 걸 우리는 국제사회에 변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국가의 모든 게 다 무너지면서 오직 핵에만 집중하는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 핵을 아주 평화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그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의 문제는 핵과 군사 현황을 누르는 또 다른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출신이지만 제가 인권의 문제에서 내 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 길을 들어섰지만 하다 보니까 이 인권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사소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큰 갑부를 원했어요? 화려한 인생을 원했어요?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학교 가고 평범하게 가족하고 밥 먹고 평범하게 자고 평범하게 일어나고 평범하게 쉬고 싶고 평범하게 일하고 싶고 그 일상이 무너진 거잖아요.
전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전쟁의 진짜 위협이 되는 건 바로 김정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북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김정은 ICC 기소로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모든 통제를 한 것이 결국 국제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또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들이 김정은 ICC 기소를 외치는 겁니다. 아까 중국 UPR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북 제재에 관련된 물품을 단속해서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중국은 과연 북한의 적일까? 동맹일까? 너무 묘하잖아요. 아니, 얘네 도대체 뭐하는 누구 편이야? 라는 생각 들잖아요.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의 이 세계의 동맹이 진짜 큰 위협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붙으면서 중국은 또 다른 좀 삐진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에서 중국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한 문제에서 중국이 유엔에서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번 중국 UPR에서 중국에 대한 인권 현황을 검토하는 그 자리에서 본회의 참석해서 중국의 대표자가 첫 발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유엔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네 중국의 인권 현황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중국은 그러한 경제적 문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돈을 내겠으니까 너네 나 공격하는 거 멈춰라는 걸 공식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유엔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겁니다. 그만큼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 중국이 그러면 대북 제재에 관련된 물건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그 역할 역시도 여기와 또 연관이 있겠죠. 그러나 이 연관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동 군사 작전에 중국이 배제됐다는 거에 또 다른 심술의 또 하나의 외교적인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조차도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중국 UPR의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관 분들 설득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틈을 우리는 노리자. 이 틈이 우리한테 주는 효과는 클 것이다. 강제북송이라는 문제에서 이제는 멈출 때도 됐잖아요. 그러한 멈추기 위해서 북중 간의 국경에 고압선을 설치하고 중국 안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존재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이미 작년에 끔찍한 코로나 이제 해제가 시작이 되면서 강제 북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문제를 유엔 국제사회에 중국 UPR이라는 국제 보고서를 통해서 통일만연합회는 RFNK라는 해 명칭을 통해서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멈춰라.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지난 30년간 범죄 인도 협약이라는 외교적인 절차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중국 UPR에서 중국인 아이를 출산한 엄마고 친모이고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 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예외적으로 너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강제북송 대상자에서 제외하라. 얼핏 보면 중국 인권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거든요. 강제북송 대상자에서 80%가 여성입니다. 그 80%의 여성들이 대체로 중국인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입니다. 그럼 강제북송 대상자가 이 엄마들을 강제북송에서 제외하게 되면 대상자가 80% 줄어들어요. 그러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인권유린 고문을 당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요. 이것이 북한 인권 개선의 우회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한 문제가 바로 지금 핵과 안보 현황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저는 이 국제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이슈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통일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슨 통일을 원하냐? 정말 우리가 통일을 원하냐? 북한은 이미 작년부터 북한의 통일선전부를 해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선전부가 맡던 일을 누구한테 줬냐? 경찰청국에 주고 있어요. 최근 이슈에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근데 대북 라인 보도에만 나오고 일반인들이 보는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우리한테 또 다른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통일을 원하세요? 인권의 인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하고 어떤 통일을 원하세요? 인권이라는 거는 자유와 민주와 자본주의와 수많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일상과 연결이 된 문제입니다. 저는 인권이 없는 통일은 논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소소한 일상,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 우리만의 작은 우주를 지키는 그거하고 정말 연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덕분에 북한 인권 문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